나는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너희에게는 단 1원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80세 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상속을 기대하며 각자 변호사까지 대동해온 자식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어요.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장남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단순한 ATM으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아버지. 그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빈소 안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석은 상주석에 앉아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검은 한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은 여전히 고우셨지만 강석의 마음은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장남 태수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시계를 힐끗 보더니 빈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강석은 태수의 시선이 영정 뒤편 구석을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형, 조문객분들께 인사 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차녀 서연이 태수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잠깐만요.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두 남매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시작했지만 강석이 보기에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다가도 자꾸 어머니가 누워 계신 관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유품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연이 20년간 강석 집에서 일한 김 여사에게 말했어요.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조문객들이 계시니까 정리해두는 게 좋죠. 서연은 어머니의 보석함을 슬그머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항상 끼고 계셨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그 반지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서연 씨, 그건... 김 여사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서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김 여사, 뭘 하는 거예요? 서연의 큰 목소리에 빈소 안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김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금 어머니 반지를 가져가려고 하셨죠?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럴 수가 있나요? 서연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석이 급히 일어났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냐? 강석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김 여사가 어머니 반지를 훔치려고 해요. 서연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김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장님. 서연 씨가 반지를 빼내시길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거짓말 마세요. 20년이나 믿고 일 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강석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반지를 훔치려다가 김 여사에게 들켜서 오히려 김 여사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김 여사, 괜찮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세요. 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갔어요.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뒤 강석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빈소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태수와 서연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형, 어머니 금고는 찾았어? 아직이야.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머니가 은행만 믿지 않으셨잖아. 강석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형,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너무 정신이 멀쩡하시잖아. 재산 정리하시려면. 아, 그거 말이야. 병원에 부탁해뒀어. 치매 진단서 받으면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거지. 태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돈 좀 들었지만 김 원장이 도와주기로 했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와, 그럼 강남 건물도? 당연하지.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좋으니까 빨리 처분해야 해. 강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요. 언제부터? 서연이 물었어요. 장례 끝나자마자. 준비는 다 해뒀어. 알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눈치채면 어떻게 해? 설마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 척 하는데.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5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자식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 3일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강석은 아내의 유품들을 태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 다 태우시는 거예요? 서연이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이다. 강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강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식들의 대화를 증거로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동창인 김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석이야, 힘내라. 형수님도 이제 편히 쉬시겠다. 김 박사가 강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고맙다, 박사님. 참, 너 자식들이 어제 우리 병원에 왔더라. 김 박사가 강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로? 네가 치매에 걸렸다고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더라. 돈까지 주겠다고 했어. 강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조심해라. 김 박사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미리 알게 됐네요. 강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지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석은 아내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어요. 태수와 서연도 함께 탔습니다. 강석은 뒷자리에 앉았고 자식들은 앞자리에 앉았어요. 형, 부의금함 열쇠 어디 있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 어제 몰래 따뒀거든. 태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보여줬어요. 현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조문객이 많이 왔으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될 거야. 그럼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당연하지. 아버지는 어차피 요양원 가실 분이니까 필요 없어. 강석은 휴대폰을 켜두고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장 절차가 끝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해요. 태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냐? 강석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택시 부르실까요? 됐다. 천천히 내려갈 테니까 먼저 가거라. 강석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태수와 서연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석은 빗속에서 혼자 아내의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소.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 앞에서는 자식도 없는 거였구만. 강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강석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안방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인감 도장과 권리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강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자식들이 먼저 와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강석은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감 도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장을 도난당했어요. 관공서에도 연락해서 모든 인감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다행히 아직 자식들이 서류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강석은 주치의인 이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재산을 뺏으려고요. 강석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이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증거도 있습니다. 녹음해뒀거든요. 그럼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정밀 검사를 받아서 강석 씨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하다는 기록을 만들어 둡시다. 그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에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강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강석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이 박사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 박사가 강석을 진료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어제 말씀드린 일 때문에 잠을 못 잤네요. 강석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꼼꼼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계산 능력, 판단력, 시간과 장소 인식 능력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오늘이 11월 1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이죠. 강석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어떤 인지 장애도 없으세요. 80세 나이를 고려해도 매우 우수한 상태입니다. 이 박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이 진단서를 공증받아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석은 자식들을 시험해 볼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자신이 쓰러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강석은 태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런데 집에 좀 와줄 수 있냐?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다. 빨리 와봐라. 강석이 약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혹시 집에 올 수 있냐?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서연이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태수가 먼저 도착했고 10분 뒤에 서연이 왔습니다. 강석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척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태수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가 말했지만 휴대폰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형. 일단 상황부터 파악해보자. 서연이 태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으니까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나 확인해보고. 두 사람은 강석 주변을 살펴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형,
이 기회에 아버지 방 좀 확인해봐. 그래, 혹시 약 같은 거라도 있나?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석은 눈을 감은 채로 자식들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안방으로 갔고 서연은 서재로 향했어요. 형, 여기 통장이 있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들었나? 이거 봐봐. 생각보다 많네. 쉬, 큰 소리 내지 마. 아버지 깨면 어떻게 해? 강석은 자식들이 자신의 생사는 뒷전이고 재산부터 찾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연아, 이참에 병원비도 아껴보자. 어차피 나이가 나이인데.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요양원도 미리 알아봐야겠다. 집에서 돌보기는 힘들잖아. 당연하지.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강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된 거예요. 119는 언제 부를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좀 더 있다가 급한 건 다 확인하고. 태수가 대답했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이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박사가 강석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응급차를 부르죠. 이 박사는 강석을 들것에 옮기면서 자식들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가는데도 두 사람은 집 정리를 먼저 하겠다며 바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드시는 약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강석이 깨어났을 때 태수와 서연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행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두 사람이 연신 걱정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강석은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서연이 태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검사비만 해도 꽤 될 텐데. 형이 내는 거지? 왜 나야? 네가 내라. 간호사가 들어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이요? 태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통 3-4일 정도요. 꼭 그래야 하나요? 집에서 쉬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태수가 서연에게 속삭였어요. 이참에 서류 정리하자. 아버지 도장 가져왔지? 응, 가방에 있어. 서연이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인감이 무효 처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언제요? 태수가 휴대폰을 들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여사, 고맙습니다. 강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혹시 댁에 다녀갔나요? 네, 정리할 게 있어서요. 김 여사가 강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수 씨와 서연 씨가 와서 온 집을 뒤지고 갔어요.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어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들었는데 사장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더군요. 김 여사의 말에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네요, 김 여사. 조심하세요, 사장님. 자식들이 돈 때문에 눈이 완전히 돌았어요. 저녁 무렵 강석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괜찮다. 병원 음식도 맛없고 집이 그리워서. 강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서연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너희도 같이 와라. 강석의 말에 태수와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상속 정리를 하시는 거네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에 만나자.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네네, 꼭 갈게요. 서연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때가 왔다는 듯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나간 뒤 강석은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공익신탁 기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해요. 자식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죠? 공익신탁으로 하시면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강석 씨가 수집하신 증거들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자식들 앞에서 가짜 유언장부터 쓰고 진짜는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자식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조 변호사가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강석이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석은 이 박사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석 씨,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 박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고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일 때문에 한숨도 못 잤네요. 강석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오늘 받으실 검사는 인지 능력 전반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억력, 계산 능력, 판단력까지 모두 측정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는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묻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까지 여러 항목이 있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1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강석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시계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3시 15분을 가리키게 해주세요. 강석이 또박또박 시계를 그렸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치매는 물론이고 경도인지장애 증상도 전혀 없으세요. 80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보다 우수한 상태예요. 이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진단서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죠? 물론입니다. 공식 인증 검사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강석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강석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그런다. 집에 좀 와줄 수 있냐?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일단 네가 와서 좀 봐줘라. 혼자 있기가 불안해서. 강석이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태수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이상해서 말이다. 빨리 올 수 있냐? 지금 당장 갈게요. 강석은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쓰러진 것처럼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분 뒤 태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수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10분 후 서연도 왔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두 사람이 강석 주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태수가 강석의 맥박을 짚어보며 말했어요. 119 불러야 하지 않을까?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태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급하게 부를 것까지는. 왜? 응급 상황인데. 일단 상황부터 파악해보자. 갑자기 쓰러지셨으니까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형, 이 기회에 아버지가 어떤 약을 드시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안방에 가서 약통이라도 찾아보자.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은 숨을 죽이고 자식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태수는 안방으로 갔고 서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형, 여기 통장이 또 있어. 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얼마나 들어있나? 이것 좀 봐. 생각보다 많이 있네. 쉿, 큰 소리 내지 마. 아버지 깨면 어떻게 해? 태수가 서둘러 제지했습니다. 강석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쓰러져 있는데 구조는 뒷전이고 재산부터 뒤지고 있는 거예요. 서연아, 이참에 병원비도 좀 아껴보자. 어차피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게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까?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그리고 요양원도 미리 알아봐야겠어. 계속 집에서 돌보기는 우리도 힘들잖아. 서연이 동조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만 생각할 수는 없어. 근데 119는 언제 부를 거야? 좀 더 있다가. 확인할 건 다 확인하고. 강석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5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준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1시간이 지나서야 이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박사가 강석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까부터 의식이 없으셔서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응급차를 부르죠. 이 박사는 구급대원들과 함께 강석을 들것에 옮기면서 자식들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버지가 실려가는데도 두 사람은 바로 따라오지 않고 집 정리부터 하고 가겠다고 말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강석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박사는 의료진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환자의 자녀들이 응급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 좀 특이했습니다. 119 신고를 미루고 집안을 뒤지는 행동을 보였어요. 간호사가 모든 내용을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1시간 후 강석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태수와 서연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네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두 사람이 연신 걱정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강석은 그들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고 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치신 것 같아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정도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보통 3-4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꼭 입원해야 하나요? 집에서 쉬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입원비는 하루에 2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20만 원이요? 태수와 서연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형이 낼 거지? 왜 내가? 네가 내라. 두 사람이 서로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반반씩 할까? 에이, 그것도 귀찮네. 강석이 잠든 척하고 있을 때 태수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참에 서류 정리하자. 도장 가져왔지? 응, 여기 있어.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와 도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막상 은행에 전화해 보니 인감이 무효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김 여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여사, 멀리서 고생하셨습니다. 강석이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어제 댁에 들렀는데요. 네. 태수 씨하고 서연 씨가 와서 온 집을 뒤져놨더라고요.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어보고 가셨어요. 김 여사가 강석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는데 사장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더군요. 재산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역시 그랬군요. 강석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완전히 돈에 눈이 돌았어요. 저녁 무렵 강석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직 쉬셔야 해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괜찮다. 병원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집이 그리워서.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강석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너희도 같이 와라. 강석의 말에 태수와 서연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상속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강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몇 시에 만날까요? 서연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낼게. 네네. 꼭 갈게요. 태수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나간 뒤 강석은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공익신탁으로 재산 기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해요. 자식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공익신탁으로 하시면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강석 씨께서 모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자식들 앞에서는 일반 유언장인 척하고 진짜는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자식들이 안심하는 사이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조 변호사가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죠. 강석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틀 후 아침 강석은 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결심이 서셨나요? 조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강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공익신탁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강석 씨의 모든 재산이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예금, 주식까지 전부요. 자식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공익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게다가 강석 씨께서 모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강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죠? 강석 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의료비나 긴급상황비는 별도로 지원되고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어차피 욕심도 없고
사후에는 모든 권리가 즉시 재단으로 이전되어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강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포기하는 일이니까요. 혹시 후회되시나요? 조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저 욕심쟁이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0배 낫죠. 현명한 결정이세요. 이제 아무도 강석 씨를 돈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요. 조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하신 녹음 파일과 영상들을 법정 제출용으로 정리했어요. 자식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어도 이 증거들로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한 일이죠. 이런 패류는 반드시 응징받아야 해요. 한편 그 시각 태수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히실 부동산이 아버님 명의군요? 네, 곧 상속받을 예정이에요. 유언장 작성도 끝났고요. 그럼 5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수의 눈이 번쩍였어요. 정말요? 당장 필요한 건 3억인데 충분하네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태수는 기분 좋게 은행을 나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대출 승인 났어. 5억까지 가능하대. 진짜? 나도 백화점에서 카드 한도 늘려달라고 했는데 통과됐어. 서연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지? 우리 이제 부자야. 당연하지. 강남 건물만 해도 수십억은 될 거 아냐? 서연은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얼마예요? 800만 원입니다. 할부로 해주세요. 24개월로. 네, 승인됐습니다. 서연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시계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어떠세요? 3천만 원짜리인데 지금 할인해서 2,500만 원이에요. 좋네요. 이것도 할부로 할게요. 강석은 아내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사랑나눔 장학재단으로 하면 어떨까요? 재단 설립 전문가가 제안했어요. 좋네요. 아내가 좋아했을 이름이에요. 주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난하지만 부모를 잘 모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효심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조 변호사는 사설 탐정을 통해 태수와 서연의 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5억 대출받았고 서연 씨는 신용카드 한도를 2억까지 늘렸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강석이 혀를 찼습니다. 두 분 다 곧 들어올 상속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될 겁니다. 강석은 자식들을 더 확실히 속이기 위해 가짜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둔 메모지에는 비자금 계좌 마이너스 국민은행 3억, 하나은행 2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면 분명히 서로 의심하면서 경쟁할 거야. 강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태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셨죠? 제가 내일 정산해 드릴게요. 태수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눈은 계속 서재 쪽을 힐끗거렸어요. 고맙다. 네가 그런 마음 먹어주니까 아버지가 기뻐. 강석이 일부러 고마워하는 척했습니다. 서연도 며칠 후 과일을 사들고 왔어요. 아버지, 몸에 좋다는 홍삼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그런 비싼 걸 왜 사왔냐? 돈 아깝게. 아버지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죠.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서연이 눈웃음을 치며 말했지만 시선은 자꾸 책상 위 메모지를 향했습니다. 강석은 자식들의 가짜 효심을 냉소적으로 바라봤어요.
참 웃기는 일이군. 50년 동안은 뭘 했다가 이제 와서 효자 효녀 노릇을 하나. 하지만 겉으로는 감동받는 척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 일주기도 다가오는데 그때 좋은 소식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좋은 소식이요? 태수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때 되면 알게 될 거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일이야. 강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태수와 서연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재단 설립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자 강석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내일 저녁에 시간 있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일주기를 맞아서 가족 식사를 하려고 해. 좋은 곳으로 예약해뒀어. 정말요? 어디로 갈까요? 호텔 연회장이야. 서연이한테도 연락해라. 알겠습니다. 정장 입고 갈게요. 서연에게도 같은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요? 무슨 말이냐? 아니에요, 그냥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롯데호텔에서 만나자. 네, 꼭 갈게요. 강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자식들과 진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 말이 옳았어요. 돈 앞에서는 정말 자식도 없더군요. 강석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저녁 강석은 롯데호텔 연회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고 아내의 사진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여보, 오늘 모든 게 끝나요. 지켜봐 주세요. 강석이 사진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시 정각에 태수와 서연이 도착했어요. 두 사람 뒤에는 각각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수가 인사를 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 이분은 저희 가족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이분은 제가 아는 법무사 박 선생님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모셔왔어요. 박 법무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다. 오늘 중요한 일이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태수와 서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형, 상속 비율은 원래 법정 비율대로 하는 거지? 서연이 음식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6, 너가 4. 왜 형이 더 많이 가져? 장남이니까. 그게 원칙이잖아. 태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법적으로 장남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아.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강석은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인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강석이 조용히 말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형이 그동안 아버지께 받은 돈도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결혼할 때 받은 게 얼마인데. 그건 결혼 자금이고 형은 사업 자금까지 받았잖아. 서연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변호사와 박 법무사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강석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그만하자. 아버지, 아직 다 안 드셨는데요? 배도 부르고 할 말이 있어서. 강석이 일어서서 연회장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벽면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뭘 보여주시려고요?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한 일들을 정리해봤다. 강석이 리모컨을 누르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당일 태수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중에 금고를 털던 모습이다. 두 번째 영상에는 서연이 어머니 반지를 빼내려다가 김 여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오해? 네가 직접 한 일인데 무슨 오해야? 강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세 번째 영상은 병원에서 강석이 쓰러졌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조보다는 재산 찾기에 급급했던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참에 병원비도 아끼자 요양원 알아봐야겠다는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강석이 스크린을 끄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태수와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나는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공익신탁 방식으로 해서 취소도 불가능하고 너희가 받을 유류분도 없다. 강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농담하시는 거죠? 서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여기 공증받은 서류가 있다. 강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아파트, 상가 건물, 예금, 주식까지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갔다. 태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넘겨봤습니다. 이건 가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짜라고? 김 변호사, 한번 확인해 보라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식 공증을 받은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강석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강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네가 친구들한테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들어볼래? 강석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아버지, 그냥 살아있는 ATM이지. 돈만 나오면 그만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농담? 50년 키워준 아버지를 ATM이라고 부르는 게 농담이야? 강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강석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이 늙은이가 정말... 하지만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달려와 태수를 제지했습니다. 손떼라고. 태수가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조 변호사가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한테 폭력까지 쓰려고 하니? 강석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식이 부모 재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뭐야?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게 뭐야? 강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자금까지 수십억을 써줬는데도 모자랐냐? 그런데도 더 달라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돈을 돌려받겠다. 법적으로 회수할 거야. 강석의 선언에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증여 무효 소송을 걸 거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나한테는 ATM 취급하면서 돈은 받겠다고? 조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수 씨, 서연 씨, 이제 나가주시죠.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나가라고요? 우리가 왜요? 서연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사유지에서 소란을 피우면 불법 침입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부축해서 연회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온 태수와 서연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태수 씨죠? 저희는 대한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뭔 일이세요? 5억 대출의 담보였던 부동산이 기부되었다고 하던데 즉시 상환해 주셔야겠어요. 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에게도 카드회사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서연 씨, 신용카드 결제 대금 2억 3천만 원을 즉시 납부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서연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회장에 혼자 남은 강석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술 한 잔을 따랐어요. 여보, 끝났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조용한 연회장에 강석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동안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결국 돈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네요. 강석이 사진을 품에 안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호텔 밖에서는 태수와 서연이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고 있었어요. 강석은 그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저씨, 시골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주세요. 그날 밤 강석은 50년간 살던 집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것은 아내의 사진과 옷 몇 벌, 그리고 추억이 담긴 작은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구나. 강석이 빈 집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석의 전 재산 기부 소식이 뉴스에 나간 지 사흘 만에 태수의 회사에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김 회장님이 투자금을 당장 회수하겠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뉴스 보셨다면서요? 페르나와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렸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자금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박 사장님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세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버지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태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태수가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태수 씨,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태수를 고발했어요. 횡령이 뭐야? 내 회사 돈인데. 사장님이라고 해도 임의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편 서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즉시 결제를 요구했고 할부로 산 명품들은 모두 회수당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당장 갚지 못하시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려드렸어요. 서연이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죄송하지만 앞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원들이 불편해하세요. 폐륜 행위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모임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고급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신용불량자한테 집을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즉시 나가주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서연이 짐을 꾸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시각 강석은 시골 마을의 작은 한옥집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내가 꿈꿔왔던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배추 정말 잘 자랐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강석이 흙을 털며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농사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에서 오셔서 이렇게 잘하시다니. 아내가 늘 농사를 짓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제서야 소원을 들어주네요. 강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인이 좋아하실 거예요. 마을 회관에서는 강석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작은 장사를 했었지요. 자식들은 왜 안 데려오셨어요? 각자 할 일이 있어서요. 강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석이 거대한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태수와 서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부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태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공익신탁은 무효 소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여기 증거들을 보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산이 전혀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증여 무효 소송을 거시면 그동안 받으신 돈을 다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리는. 이미 소송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강석이 세운 장학재단에서는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계시는데도 간병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단 직원이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성적은 어떤가요? 중간 정도지만 효심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럼 선발하세요. 성적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재단의 선발 기준은 독특했어요. 성적이 우수해도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학생은 탈락시키고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학생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발하는 재단은 처음 봐요. 설립자분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태수와 서연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서연 역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원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시골에 가셨다면서? 응, 경기도 어딘가라고 하던데. 혹시 거기에 돈을 숨겨뒀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그렇게 다 써버리실 분이 아닌데. 태수가 희망을 품고 말했어요. 그럼 한번 가보자. 밤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맞아. 분명히 비상금 정도는 숨겨뒀을 거야. 두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밤 11시경 태수와 서연이 강석이 사는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맞나? 내비게이션으로는 여기라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담장을 살펴봤어요. 담이 났네. 넘을만해. 조심해. 누가 볼까봐. 태수가 먼저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마을 자율방범대에 포착되고 있었어요.
수상한 사람들이 있네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방범대원들이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수와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구야?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집이에요. 서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신분증 확인합니다. 저희는 정말 가족이에요. 하지만 무단 침입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댁의 자녀분들이 무단 침입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덤덤했습니다. 면회 오실 건가요? 가보겠습니다. 강석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유치장에서 태수와 서연을 만난 강석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너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인간성이야. 아버지, 이제 남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강석이 돌아서는 뒤로 자식들의 절규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강석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꽃씨 뿌려요? 그래, 같이 하자. 강석이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꽃씨를 뿌렸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나눔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었어요. 연회장에는 100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분들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서 설명했어요. 행사장 맨 뒷자리에는 평범한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석이었어요. 누구도 그가 이 재단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석은 낡은 점퍼를 입고 마을에서 쓰던 모자를 눌러 쓴 채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현수 학생, 나오세요. 첫 번째 장학생이 호명되었습니다. 20살의 현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계시지만 3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도 성실히 공부해온 학생입니다. 현수가 장학 증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의 어머니도 휠체어에서 박수를 치며 울고 계셨어요. 강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런 학생들이야말로 진정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영 학생, 나오세요. 두 번째 학생도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간병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지영이가 단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석이 연회장을 나서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혹시 가족분이세요? 아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어온 거야. 강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런 학생들이 훌륭하구나. 네, 정말 대단해요. 저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강석은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강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단에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독거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서로 돌보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외로움도 덜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몇 분이나 입주하실 수 있나요? 일단 20명 정도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강석은 매주 금요일마다 자신이 기른 채소를 재단 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였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채소를 갖다 주시는 거죠? 급식소 직원이 신기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매주 문 앞에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강석은 화려한 회장실에 앉아 있는 대신 마을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할아버지, 이 배추 정말 싱싱해요. 이웃집 아이가 텃밭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웠거든.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배추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좀 가져가라. 강석이 배추를 뽑아주며 웃었어요. 어느 날 강석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강석 부부가 도와준 사람의 아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인사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연락드려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강석이 편지를 읽고 즉시 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이 아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대신 절대 누가 도움을 줬는지는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하죠. 일주일 후 그 가족은 뜻밖의 후원금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강석은 30년 전 받은 도움을 이제야 갚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강석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부유한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기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 기업가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익신탁으로 하시면 확실해요. 자식들도 건드릴 수 없고요. 좋네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돈만 밝혀서 걱정이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강석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새로운 상속 문화라고 부르며 주목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어요. 강석은 뉴스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마을에서 강석은 아픈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감기로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김할머니, 괜찮으세요? 강석이 매일 죽을 끓여다 드렸어요. 이런 걸 왜 하세요? 자식도 아닌데. 이웃이 도와야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강석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당연한 일이죠. 마을 사람들은 강석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감동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강석 씨는 다르네요. 물론 마을 사람들은 강석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었는지는 몰랐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태수와 서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거침입죄로 벌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어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는데. 태수가 구인 광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최저임금 자리밖에 없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라도 해야겠어. 서연이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 상상도 못했는데. 두 사람은 아버지가 그동안 베풀어준 안락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태수는 우연히 무료급식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배가 고파서 줄을 서려던 순간 입구에 걸린 현판을 봤습니다. 사랑나눔 재단 무료급식소. 이게 아버지가 세운 곳인가? 태수가 멈춰 섰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도 며칠 후
같은 급식소를 찾게 되었어요. 이를 구하러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료로 받은 밥을 차마 넘기지 못하겠더군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석이었어요. 급식소 봉사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자식들을 본 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구나. 강석이 쓰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구원이지만 자식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 되었어요. 강석은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봄이 오자 강석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 야산 일대를 매입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숲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석이 조경업체 사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생각하세요? 거창할 것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길이면 돼요. 공사는 2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강석은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봤어요. 여기에 큰 바위나 조각상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그럼 뭘 놓을까요? 나무 벤치 2개만 놓아주세요. 아주 평범한 걸로요. 강석이 아내와 자주 앉았던 공원의 벤치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숲길이 완성되자 강석은 마을 사무소에 기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 산책로를 마을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좋은 곳을 기부하신다고요? 마을 이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입장료도 받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에 명소가 생겼네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태수와 서연이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폐륜적인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파탄났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내버릴 수 있나요? 하지만 댓글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르신이 폐륜적인 게 아니라 당신들이 폐륜하지. 뉴스 봤는데 당신들이 한 짓이 더 심하던데요. 서연도 SNS에 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렸어요. 평생 키워준 자식을 버리고 남에게 재산을 주는 아버지.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부모를 ATM 취급했잖아요. 이런 자식들 때문에 요즘 부모들이 고생하는 거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석을 옹호했어요. 결국 2사람의 계정은 신고가 누적되어 차단되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강석을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단호하게 거절해 주세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때까지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강석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배워야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2년이 흘렀습니다. 강석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허리도 조금 굽었지만 표정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정원의 의자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오늘 숲길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강석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학재단은 이제 강석의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이사장님, 첫 번째 장학생들 중에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있어요. 재단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무료 진료소를 열어서 어려운 분들을 돌보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강석이 흐뭇해하며 말했어요. 돈이 돈을 낳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거군요.
재단에서 지원받은 학생들이 하나둘 사회에 나가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교사가 된 학생은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고, 간호사가 된 학생은 독거노인들을 돌봤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구나. 강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어느 날 강석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강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겠어요. 조 변호사를 불러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단에 기부해 주세요. 정말 끝까지 일관되시네요. 몸뚱이 하나 묻는데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있나요? 그 돈으로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집도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이 집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요. 할아버지, 그럼 어디서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강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강석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강석은 정원의 의자에서 아내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갈 시간인 것 같아요. 강석이 작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이 강석을 발견했을 때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신 분이야. 강석의 유언대로 간소한 장례를 치렀고 장례 비용마저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부고 소식을 들은 태수와 서연이 서둘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남겨두셨을 거야. 집이라도 우리 거 되면 좋겠는데. 두 사람이 기대를 품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대문에는 마을 도서관 건립 예정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부하셨다고요? 네, 일주일 전에 서류를 다 마무리하셨어요. 태수와 서연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남겨주셨네. 끝까지 우리를 미워하셨구나. 두 사람이 한숨을 쉬며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강석은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 했던 거였어요. 강석이 조성한 숲길에는 그날도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벤치에서 쉬어가요. 응, 좋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는 평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한 영혼의 안도하는 숨결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석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강석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수는 재단이 운영하는 자활센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수고하세요. 센터장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태수가 걸레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건물을 깨끗하게 닦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같은 센터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오늘 어르신들이 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서연이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설거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하루의 기쁨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어느 날 조 변호사가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유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요?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이것뿐입니다. 조 변호사가 낡은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가죽이 낡아서 검게 변한 지갑이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서연이 실망한 듯 물었습니다. 태수가 지갑을 열어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강석과 아내, 어린 태수와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태수가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 생신 때 찍은 거네. 내가 중학생일 때인가? 맞아.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지. 두 사람이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강석의 친필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너희의 영혼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글씨는 떨리고 어수선했지만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태수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강석이 조성한 숲길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수많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산책을 즐겼어요. 아빠, 저기 벤치에서 쉬어가요. 좋아.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길 끝에 있는 작은 쉼터는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길 누가 만들었어요?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 만들어주셨단다. 가족이 함께 걸으라고 말이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계신다.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강석의 기일이 되자 전국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장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의 날을 만든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의 기일이에요.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해요. 의사가 된 장학생은 무료 진료를 하고 교사가 된 학생은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뉴스 기자가 보도했어요. 한 사람의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석이 뿌린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으로 자라난 것이었어요. 태수와 서연은 그날 이후 아버지가 세운 복지시설에서 평생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 우리 여기서 계속 일하자. 그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어.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이거였나 봐. 강석의 집은 마을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입구에는 강석의 뜻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깊은 말씀이네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걸 물려줘야겠어요. 아내의 묘소 옆에는 강석의 유언대로 묘비 대신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벚나무와 개나리가 서로 엉켜 자라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두 나무가 정말 사이좋게 자라네요. 묘소를 찾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하신 부부의 마음 같아요. 봄이 오면 두 나무의 꽃이 피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1년 후 강석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국에 방영되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프로듀서가 설명했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돈보다 인성을 가르쳐야겠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다큐멘터리를 본 태수와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네. 우리는 정말 바보였어.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하지만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제대로 살면 돼. 두 사람이 서로 격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졌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계속 살아 있었어요.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을 도우며 커져갔고 숲길은 많은 가족들의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숲길을 걷던 한 할아버지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분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돈만 모으고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쳤나 봐요.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숲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영혼의 만족스러운 한숨 같았습니다. 노을진 숲길 너머로는 강석과 아내가 함께 평화롭게 걸어가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50년 동안 함께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강석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강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돈과 재산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가치관과 인간다운 마음일까요? 태수와 서연은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잃은 것은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쩌면 강석의 선택은 자식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에 눈먼 채로 살아가는 대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선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